5초분이었는데 미안하다. 자, 숭특강 볼게요. 뭐 내일 모레까지 하면 일단 뭐 어차피 또 저기 내신 들어가는데요. 58쪽에 여기 클레멘트 그린버그 모더니즘 봤었죠? 문제 풀어오라고 그랬는데 푸셨어요? 그 1번부터 5번까지, 4번까지요. 어디였죠? 59쪽에 여기 문제. 이거 하나 풀었는데 어? 이거 하나 풀었어요. 아, 패드에 아니 그거 말고 저번 그거 말고 저번 시간에 여기 문제를 안 풀었잖아. 우리 시간 없어서 그 본문만 딱 보고 59쪽이요? 풀렸네. 풀었다고 이거? 뭐야? 대학? 이 59쪽이요? 59, 60, 61, 62. 근데 이거 안 읽지 않았어요? 제가 푼 거 같아요. 아, 뭔 소리야? 그린버그 이거 다 읽었잖아. 수상미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제가 다 풀어놨네요. 다 불러주실게요. 이거 패드가 1번에 5번, 2번에 2번, 3번에 4번, 4번에 2번입니다. 이거 어차피 뒤에 아, 값 다 나와 있는데. 3번에 몇 번이? 아니, 그 저번에 불러주세요. 3번에 4번. 불러줬다고? 숙제라고 돼 있는데 여기? 3번 문제 풀어야 된다고. 맞아요, 숙제였어요. 제가 한 거예요. 다 푸셨죠? 질문. 네, 3번에 3번에 왜 4번? 3번에 3번 했던 것 같은데 3번에 4번이잖아 이게. 틀린 거 그러잖아. 이게 4번에 보면은 그린버그 미소리 이게 그린버그 이론이죠. 그래서 4번에 보면은 다에서 예술은 행동이고 예술가는 행동이라고 한 것은 예술가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저기 어디 있냐면 두 번째 단락의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현실의 거리를 두고 뭐 이런 말 나와 있어요. 아방가르드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현실과 거리 두고 예술 그 자체의 어떤 의의를 찾는 거죠. 그린버그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답은 4번입니다. 뭐 몰랐니? 이게 두 개가 헷갈렸는데요 3, 4번이 3번은 근데 이게 여기 나에 어 막 이제 막 관액, 습관, 막 전통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린버그가 이제 예술로 규정할 때는 그거 아니에요 그 막 예술 그 자체로 응. 관조하지. 달다. 본문에는 이게 그 관행과 관습,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전통과 비평가의 평론 이 안 나오죠. 이게 뭐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이게 이 그린버그의 이론이래. 이게 근데 이제 예술과 합쳐져서 한 개의 어떤 뭉뚱그려지면 그게 이제 예술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3번에 보면은 그린버그의 관점이 어떤 작품을 예술로 교련하는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죠. 이게 이런 것들이 예술로 인정받았을 거다라고 이제 그린버그의 관점을 추측할 수가 있죠. 이것만 읽어보면. 아니 본문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관행과 관습, 그 다음에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전통, 비평가의 평론 이 예술과 엉켜진다 뭐 이런 말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예술만이 어떤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가장 정점에 이른 게 순수 추상미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본문에서. 그래서 나아가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게 어쨌든 당대 사람들이 그린버그의 이론을 정리한 거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걸 판단으로 해서 3번 지문 읽어보면 뭐 이거 3번 지문 자체는 맞는 말이지. 오케이. 3번 자체는 뭐 그 위에 보기를 판단을 해가지고 맞는 말이고요. 4번은 그냥 읽는 순간 저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랬는데 현실과 거리를 둔다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틀린 말이 그냥 이거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오케이. 예.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저기 거지 같은 것도 볼게요. 아 이렇게 말장난하는 거 나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뭐 63쪽에 보면은
라캉의 이론이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로 나눕니다. 라캉은. 그래서 이를 중심으로 불안의 원인과 인간의 욕망에 관한 이론을 전개했습니다. 라캉에 따르면 생후 6에서 18개월 정도의 아이는 감각이 통합되어 있지 않아서 몸이 파편화 있다고 인식합니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모습은 전체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이는 그 이미지를 완전한 것으로 느끼고 이에 끌리어 거울 이미지와의 동일시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가 느끼는 불완전한 시체와 완벽한 이미지의 괴리 속에서 아이는 불안을 느끼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이는 자아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자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아이의 시절에서는. 그래서 라캉은 자아를 인간이 거울에 자신을 투영함으로써 만들어낸 거짓된 이미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불안감은 자아가 자신의 것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인식, 바로 뭐예요? 불안감이죠. 불안감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불안감이 결국 자아다. 그러니까 자아는 불안한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아는 불안한 거다. 라캉의 이론인데, 그래서 이게 이렇게 판단하는 시기가 뭐예요? 상상계예요, 그지? 이게 이제 상상계죠. 읽어보면. 그래서 상상계는 바로 이러한 거울 단계의 아이가 가지는 이미지입니다. 이게 거울 단계의 뭐라고요? 아이가 가지는, 뭐 위에 거는 뭐 동어 반복이니까 거울 단계의 아이가 가지는 어떤 자아에 대한 어떤 이미지입니다. 이게 상상계입니다. 이후 아이는 언어와 규범이 지배하고 있는 현실 세계인 뭐로 들어가요? 상징계로 들어갑니다. 상징계는 뭐가 규범? 현실 규범. 언어와 규범이 지배합니다. 언어와 규범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배우면서 사회적 질서 속에 완전히 편입니다. 라캉은 언어로 인해서 인간에게 소외와 결핍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는 이 사람은 이 언어가 이제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결국? 나쁜 거죠. 이게 결핍과 소외의 원인이 되고요. 언어를 배우면 안 된다. 그런 시절도 있었지. 중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글자나 이런 거 배우면은 칼싸움 잘 못한다고. 그래도 글 모르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오히려 이제 또 당연시되고, 글을 알면은 뭐야? 칼질 잘 못한다고. 무식을 자랑. 무식을 자랑하던 시절도 있었어. 중세 시대 때 뭐 이런 게. 그건 뭐 옛날 얘기고요. 어쨌든 이 사람은 그래서 언어가 결핍과 소외를 불러일으키는데 밑에 보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대타자라는 말을 써요. 말이 좀 어려워 여기. 그래서 그는 인간의 욕구와 요구를 구분하였는데 뭐하고 뭐를 구분했다고? 욕구하고 요구를 구분했습니다. 욕구와 요구를. 그래서 욕구는 갈증, 식욕 등 생물학적이고 본능적 필요성이고, 요구는 이러한 욕구를 언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생물학적 욕망이고요. 이건 본능이죠. 이거는 결국 본능이고, 이거는 뭐라고? 이거를 언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본능을 언어로 표현하는 게 바로 요구입니다. 언어가 또 나와요. 욕구는 확실한 대상을 목표로 함으로 충족이 가능하다. 하지만 목이 마르다고 애를 쓰는 아이에게 물을 주어도 여전히 짜증을 부리는 경우가 있다. 이때 아이는 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넘어서서 엄마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표면적으로 요구는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간주되는 대상을 겨냥하지만 요구의 진정한 목적은 보호자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아이는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젖을 때야 하듯이 이러한 요구는 현실에서 실현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현실에서 실현이 안 돼요. 뭐가 불가능하니까? 사랑을 채우는 게 불가능하니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요구는 욕구의 차원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채울 수 없는 결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결핍하고 관련됩니다. 요구는. 그래서 이 결핍이 바로 뭐라고? 이 언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캉은 욕구가 충족된 뒤에도 여전히 요구에 남아있는 부분이 뭐라고요? 욕구가 충족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걸 뭐라고요? 욕망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욕구가 충족되고 그 다음에 요구에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요구에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욕구 하다가 또 욕망으로 갔어요 또. 그래서 이러한 욕망은 근본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존재의 결여에서 기인함으로 완전히 채워줄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 뭐라고요?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뭐가 부족하니까? 절대적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욕망의 대상은 권력, 부, 명예 등 다양한 형태로 치환되지만 치환은 알죠? 예. 바꾸는 거죠, 그죠? 어느 것도 인간을 충족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 지금 상징계를 얘기하면서 욕구, 요구, 욕망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라캉은 자아가 타인과 관계를 맺도록 하는 상징적 질서를 대타자라고 불렀는데 대신하는 타자입니다. 오케이? 예. 대신하는 다른 사람이에요. 오케이? 예. 그냥 뭐 대충 풀면 대신하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타인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상징적 질서가 되죠. 타인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질서입니다. 아이가 의식하는 현실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대타자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캉은 인간의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이다라고 말했는데 이유는 대표적 대타자. 자, 대타자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언어. 그래서 이걸 또 언어라고 봐요. 그래서 이미 언어라는 대타자가 있는데 이거하고 이제 욕망의 관계를 찾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아이가 태기 전부터 있었고 아이는 언어를 새롭게 창안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언어의 질서에 복종해야 됩니다. 인간은 언어가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언어를 통해 욕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의 욕망은 언어에 종속됩니다. 그래서 언어가 욕망보다 뭐라고요? 크다. 그래서 욕망은 언어에 종속되고 인간이 무엇인가를 욕망할 때 그 과정에서 언어 공동체에서 형성된 무의식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욕망할 때 이 언어 바로 뭐예요? 집단적 언어죠. 언어 공동체에 종속됩니다. 욕망이 언어 공동체에 종속됩니다. 이거 어디서 봤죠? 네. 이런 거 못 들어봤어 이거? 네. 우리가 뭔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거 안에는 뭐가 있어? 언어가 있어요. 아니 언어가 아니고 이게 집단 무의식 뭐 이런 거 있잖아. 알아요. 개인 무의식이 있고 이 개인 무의식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야? 프로이드지. 꿈의 대화 뭐 그래가지고 꿈의 해석 뭐 그래서 그 프로이드가 개인 무의식을 주장했는데 나중에 그 제자였던 누구? 융이 집단 무의식이라는 걸 들고 나와요. 저 뒤에 보면 또 나와 이 얘기가. 알겠어요? 한류? 이게 자아를 나누면은 세 개로 나누잖아요. 네. 이드 이건 약간 외적인 거예요. 에고 그 다음에 슈퍼 에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네. 슈퍼에고. 그래서 이드는 뭐예요? 이거 우리말로 말하면 욕망이고요. 에고는 자아고요. 초월적자. 이건 초자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드와 에고와 슈퍼 에고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자아인데 이거는 이제 누구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초자는? 부처. 그렇지. 부처나 예수나 뭐 이게 뭔가 인간을 초월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거고 거지 같은 놈들한테 제일 많이 나타나는 건 뭐야? 이드와 욕망이.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바로 뭐라고 봐요? 개인 무의식이라고 봐요. 이 안에 이제 이 안에 요 이드 안에 숨겨져 있는 게 바로 개인 무의식이라고 봐요. 근데 이 개인 무의식을 얘기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프로이드인데 나중에 융이라는 사람이 이 프로이드 제자인데 이게 개인 개인의 욕망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집단에 뭐가 또 있다? 무의식이라는 게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이제 개인 무의식이고 이게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종속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프로이드 의견하고 융의 의견을 끌어다가 자기 거 갖다 붙인 거야. 그래서 이것도 약간 그래서 언어 공동체에 종속된다라는 건 결국 뭐라고요? 내가 아무리 날고 날뛰어 봐야 나의 욕망을 충족한다 안 한다? 못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아이고. 이해돼요 이거? 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무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예. 무슨 무의식? 여긴 안 나와 있는데 집단 무의식이. 알겠어요? 예. 저기 여기 또 있을 텐데 이게 있어요. 풀다 보면 저기 그렇지 71페이지에 보면 또 얘기가 또 나와요. 이게 융의 관점 그래가지고 71쪽에 보면 부정다. 뒤에 풀다 보면 또 융 얘기가 또 나와요. 오케이? 예. 집단 무의식. 자 다시 읽는 거 좀 더 읽을게요.
그래서 이러한 무의식은 인간과 대타자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타자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언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언어에 우리는 뭐라고요? 종속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은 충족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징계를 넘어서서 뭐가 돼요? 실제. 실제계라는 게 나온다. 실제계. 그래서 실제계는 현실 세계의 질서를 초월하는 세계입니다. 여기는 무슨 세계라고요? 초월. 초월적 세계예요. 여기에 가깝죠. 슈퍼 에고의 세계에 가까운 거예요. 오케이? 예. 네. 그러니까 대응해 보면 이드하고 대응되는 게 상상계고 에고하고 대응되는 게 어디야? 상징계고 슈퍼 에고하고 대응되는 게 실제계다. 대충 이렇게 머릿속으로 대응시켜 가면 돼. 알겠어요? 네. 여기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거? 욕망이 제일 중요한 거고 여기서는 자아가 출현을 해. 근데 그 자아가 충족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안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자아가 충족되는 최종 단계가 실제계겠지. 그래서 여긴 초월적 세계로서 상징계의 질서로는 포착하거나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봤잖아. 우리가 저기 초월적 세계 저기 누구야?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 플라톤이 말한 무슨 세계? 이데아. 그렇지.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예. 그래서 락항은 주제가 상징계의 원칙을 넘어서서 실제계에 속하는 존재를 겨냥하는 것이 옥망의 올바른 방향으로 말했다. 여기를 추종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욕망의 올바른 방향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욕망의 올바른 방향이 되고요. 그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현실의 쾌락 원칙을 초월한 또 다른 차원의 쾌락을 뜻하는 주의상스라는 걸 만들어냈고 실제계에서 추구하는 쾌락이 뭐라고요? 주의상. 주의상스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주의상스를 추구하는 것은 현실 세계의 여기를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고통이 수반된대요. 그래서 락항은 주의상스를 뭐라고요? 고통스러운 쾌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락항은 주체가 쾌락을 만들어내는 고유한 증상을 갖는다고 하는데 이 쾌락을 만들어내는 증상을 또 뭐라 그래요? 이걸 만들어내는 증상을 생텀인가라고 하죠. 생텀이죠. 생텀. 뉴욕 센터. 나오죠. 생텀이라고 그런다 그지? 생추어리 뭐 이런 거 있잖아. 오 성역. 그렇지. 생추어리 뭐 이런 거 있잖아. 영어에. 그래서 생텀은 주의상스를 추구하는 행위로 이어지고 락항은 예술가가 기존의 방식을 거부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예술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주체가 생텀을 통해 상징계의 법칙 대신 자기 고유의 법칙을 생성하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생텀은 주체가 상징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가장 잘 나타내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했잖아. 지금 누구? 딱 쳤어. 아니 생텀을 통해서 상상계를 실제계를 추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라고 여기 예술가잖아.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지금 뒷페이지에 이거 가장 잘 추구하는 사람들이 예술가라고. 그래서 이 예술가들이 추구하는 예술 작품들은 바로 뭘 추구하는 거야 결국? 이걸 추구하는 거야. 초월적 세계.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술가에 대해서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 긍정적이겠지. 시은아 그지? 네. 그 다음 맨 마지막은 이제 좀 쉬워요. 락항에 따르면 인간이 자율적이고 합리적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무의식과 욕망은 타자가 부여하는 여기서 말하는 타자라는 건 뭐라고 계속 얘기했지만 이유 남. 언어잖아. 언어 여기 대타자 타자 아. 언어 저 타자가 그 타자예요. 뭐 야구치는 타자? 대타자 그 대신 타자 그거예요. 저거예요. 아니 다를 타자지. 타인, 이거는 타인. 타인 다른 사람이라고. 대신하는 다른 사람 대신 치는 사람이 아니고 미치겠네 진짜. 대신 치는 사람이 아니고 대신하는 다를 타자라고. 이게 유차 쭉쭉 넘어. 얕잔데. 아이씨 타자 모르겠다. 오케이? 예. 뭐 여기서 그래서 맨 마지막 줄 하다 말았구나. 그래서 인간은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하는데 자율적이다고 합리적이라고 아니라고. 아니. 아니라고. 락항의 입장에 봤을 때. 왜? 뭐에? 지배받으니까. 의미. 구조가 돼. 타자. 타자에 지배받으니까 이 타자가 바로 뭐라고요? 언어라고요. 그게 바로 뭐야? 공동체의 어떤 무의식이라고. 예. 우리가 아무리 자율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게 결국 우리가 살아오는 환경과 집단의 어떤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끝. 그래서 무의식은 타자가 지배하는 상징계에 의해 구조화되고 아까 얘기했잖아. 무의식은 뭐라고요? 이게 무의식인데 인간의 무의식은 무의식. 이건 약간 이쪽으로 간다니까 상상계 여기 욕망 쪽에 가깝게 간다고. 그 다음에 욕망은 이러한 질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주체는 자신을 구속하는 원칙을 넘어서 노력함으로써 여기서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주체가 바로 누구예요? 예술가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욕망을 넘어서도 어떤 초월적 세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요. 그래서 자신의 실존을 추구한대. 실존주의. 실존주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누구야? 데카르트. 실존주의. 아니 데카르트는 회의주의자지. 실존주의는 뭐예요? 저기 알베르트 까미 뭐 이런 사람. 이방인. 까미네.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방인 패스트. 오늘 엄마가 죽었다 몰라. 그래 패스트인가 뭐 이방인 뭐 있잖아. 네, 알베르가. 실존주의라고 그러죠. 그럼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말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충실하자 뭐 이런 얘기 알겠어요? 다른 철학 뭐 이런 거 갖다 버리고. 자 문제 푸세요. 네. 개꿀. 어렵습니다 이거 생각외로. 나도 한참 풀었는데. 개꿀. 난 이래가지고 인문 예술은 진짜 쓰레기인 것 같아요. 익숙해지면 동어 반복이 되게 많아. 이게 처음 보고 자꾸 그래가지고 그런데. 기술이 더 쓰레기. 진짜 이걸 볼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기 사문이나 생윤한 학생들은 좀 가깝게 느껴질 수 있지. 아니 생일하는 애들은 저희 학교 국어 시험 문제도 오 뭐야 이거 생일에서 배운 문제잖아 하고 찍는데 이게 뭔 개소리를 막 나불나불 내는데 그럼 이과 학생들은 아무래도 좀 그런 쪽에서 좀 약간. 그래서 요즘이 자꾸 보면은 그 이과가 좀 불리해지는 경향이 좀 있다니까. 옛날에는 이과 유리하게 이제 물화생지를 구체적으로 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물화생지 잘 안 내요. 뭐 갖다 대치해? 기술 그렇지. 기술 지문으로 거의 대치해. 안 되겠다. 문과 해야겠다. 그 다음에 사막이 없어. 사회 지문에서 꼭꼭 빠지지 않는 게 경제 아닌 법이죠. 요 두 개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돌아. 진짜 싫어요 그 다음에 인문 지문, 철학 지문은 항상 하나 끼어. 오케이? 진짜 진짜 그러니까 인문 철학 강하고 사회 경제 좀 잘하면 진짜 좀 쉽죠 비문학이. 진짜 아니에요. 진짜 뭐 해? 그냥 어떡하겠어? 뭐 나오는 걸 그만 포기야? 아 진짜 이게 몰랐어 이거. 와 인문 예술 몰라. 길겠어. 사회 와 정치, 잠깐만. 법. 와 이거 왜 이렇게 와. 어려워 이거. 뮤직 플레이어. 와 미쳐버리는 3종 세트 철학법 인문 예술 와 융하고 프로이드 뭐 이런 거 집단 무의식 좀 생각하면 쉬워요. 세 가지 계열로 나눠가지고 여기가 제일 저급한 세계고 상징계는 거의 현실 세계에 가까운데 뭐에 지배받는다고 우리가? 대타자 바로 누구? 언어에 지배받는다고. 그래서 어디로 나간다고? 실제계 슈퍼에고의 세계로 나간다고. 정말 뭔가 배경식이 있어야지 있지. 이것도 3단계로 나눈 게 이 사람이 그냥 나눴겠어. 아니야 프로이드 보고 뺏긴 거라고 약간. 인중이 살면서 전혀 쓸모없는 얘기들만 나불나불 되는 것 같은 이래가지고 내가 문과를 싫어하나 너는 이들에 충실하구나. 아니 우리가 지금 이 글을 읽을 때는 있잖아 그냥 뭐 거지 같은 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 이게 나올 때는 있잖아요 뭐 종회기원이나 뭐 꿈의 분석 이런 게 나올 때는 당대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는 책이었지. 신으로부터의 어떤 독립 뭐 이런 거 있잖아. 예. 인간은 뭐 당연히 뭔가 뭐 권리가 있고 뭐 이런 것들 예. 인간 중심. 그런 것들이 다 뭐 이런 사상에서 나온 거지 뭐 그냥 나왔겠냐. 자 다 푸셨어요? 너도 나랑 똑같이 생각하지 네 잠시만요. 시간 줬잖아. 빨리 풀어서요. 푸세요 빨리. 다섯 문제. 어려워요. 좀 네 문제. 좀 어려운데요. 너무 어려워요. 어렵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인문 어려워. 예술 진짜 좀만 주세요. 그래서 풀어오라고 그랬잖아. 그래도 욕 날려도 돼. 이건 동거에서 엿먹이고 싶어. 동건이 어차피 뭐냐? 안 먹어. 영상? 두 개는. 동건이 영상 안 볼 것 같은데 네. 과연
버드 남버드 뭐 쌤은 쌤의 일을 할 뿐이고 너네도 너네 일을 하세요. 너네 뭐 하는 거야? 진짜 동건이 안 볼 걸 알기 때문에 뒤에서 욕을 하는 거. 수호야 다 풀었냐? 재호가 다 풀었어? 무슨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이러지 마시고 예습을 하세요 좀. 선생님은 인문예술이 좋으세요? 아니면 정치 철학이 좋으세요? 아니면 과학기술이 좋으세요? 과학기술만 빼고 난 다 좋아져요. 왜요? 어? 과학기술이 제일 과학기술 개빡센데. 과학기술이 난 제일 싫어하죠. 아니 그래도 이게 읽기 싫잖아 앞에 일단 뭐 저기 기호 나오고 뭐 저거 수식 나오면 아주 싫어해 좀. 3번까지는 했는데 4번을 잘 모르겠어요. 어렵다가 나면 과학기술이 아씨. 주의상스에 관한 내용이요. 주의상스는 자 다 불러주세요. 1번에 5번, 2번에 2번, 3번에 4번, 4번에 3번입니다. 1, 2번 5, 2, 1, 2번 드림. 5, 2, 4, 3입니다. 어떻게 읽으면 어? 4번은 지금 3번이잖아. 여기 보면은 조이스가 새로운 언어를 창조했다라는 거는 뭐를 극복하려는 거야? 실제계를 극복하는 거잖아. 이게 주의상스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실 세계 쾌락에 추구하는 건 안 되지. 현실 세계를 초월하는 거지. 추구하는 게 아니고. 인정. 오케이? 그리고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1, 2번은 틀린 놈이다. 1번? 낙항의 생각이 아닌 거. 다시 풀어볼게요. 아니 진짜 다시 다음에. 풀어보세요. 멋있다. 질문 없어요? 네. 없어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나도 야 이거 어렵 잠깐만 이거 며칠 전에 풀었더니만 이거 잠깐만 이게 베르스코스는 뭐지 이거? 인지? 읽어볼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게 밑줄 긋게 별로 없은 거 보니까 쉬운 거 같아요. 밑줄 긋게 마음이면은 어려운 거고 내가 밑줄 긋거 별로 없으면 쉬운 거예요. 전통 철학에서 이미지는 인간의 감각에 뿌리를 둔 것으로 논리적 인식을 방해하는 모호한 대상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전통 철학에서 이미지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예요, 그지? 그래서 전통 철학이라는 데서는 전통 철학에서는 이미지는 뭐 별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한 거야. 이미지는 좀 부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베르그송은 우리의 인식이 관념론과 실제론의 틀에 잘 사로잡혀 있음을 지적하고 이 두 이론을 넘어서기 위한 존재를 나타낼 개념으로 이미지라는 걸 제시합니다. 그래서 베르그송이 제시한 이미지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관념과 실제를 넘어서는 거래요. 그래서 베르그송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각기 무한한 이미지들의 총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질이 뭐라고요? 물질은 무한한 이미지의 총합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대충 느낌은 오죠? 물질이 무한한 이미지 총합이라는 건 뭐 나라는 존재가 있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행동하지만 저기서는 또 다른 식으로 여러 가지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각은 외부의 사물에 대한 감각기관의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베르그송은 인간의 지각을 이유하는 다른 활동으로 파악했다. 그는 지각작용으로 얻어지는 추상적 표상은 자 표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저 앞에서 우리 기표, 기의 뭐 이런 거 했었잖아.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표상은 뭐라고요? 감각이에요. 오케이? 기표에 가깝죠. 이게 저기 그래서 사물의 무수한 이미지들 중 지각하는 사람의 관심 영역에 들어가지 않은 것들을 제외함으로써 얻어지는 업. 그렇죠. 이게 무주의 맹시 뭐 이런 말 쓰잖아. 무주의 맹시 그래가지고 봤는데 그거를 나는 관심이 없으니까 뭘 못하는 거야?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관심 있는 것만 감각합니다. 예를 들어 얼음은 투명함, 차가움, 단단함 등 다양한 이미지로 이루어진 물질로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이미지를 조합해 얼음이라는 표상을 얻는다. 하지만 얼음이라는 물질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이미지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얼음은 우리가 아는 투명함, 차가움, 단단함의 이미지 외에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무수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얼음으로 지각되는 물질 자체는 사실 무한한 이미지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얼음은 단지 그 물질을 가지고 있는 무한한 이미지 중 우리에게 지각된 일부 이미지를 통해서 얻어진 뭐에 불과하다고요? 계속 얘기하면 표상이라고요. 예를 들고 있죠. 얼음을. 즉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대상이 지닌 무한한 이미지에서 우리에게 지각되지 못한 이미지들을 제외한 이미지일 뿐인 것이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것만 우리는 감각한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는 표상 이미지입니다. 그는 인간이 감각기관을 통해 세상의 무한한 이미지를 모두 지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지각으로 얻은 표상이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얘는 그래서 표상은 뭐라고요? 제한적이고요. 베르그송은 우리가 인식한 운동 역시 지각작용으로 실제 운동 중 일부의 이미지만 인식하여 재구성한 결과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이러한 점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아 영화 얘기하네요. 드디어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영화야. 그래서 그는 영화가 그 자체로는 움직이지 않는 단편적 이미지들을 연속적인 것으로 보이도록 환경을 만들어낸 것이며 실제의 운동을 단속적 형식으로 단속이라는 건 뭐예요? 끊어졌지만 뭐야? 단속이 뭡니까? 단속. 끊을 단자잖아. 끊어졌지만 계속된다고. 알죠? 예. 영화가 뭐가 있어 이렇게 각각 한 장면 그걸 뭐라고 그래? 신. 아니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 필름 한 컷 한 컷을 뭐라고 그래? 컷. 프레임이란 말 쓰지. 프레임. 아하. 프레임. 그러니까 아니 뭐 컴퓨터 게임 할 때도 그러잖아. 이 게임은 뭐 60프레임은 돼야지 뭐 매끄러워 뭐 그런 말 안 쓰냐? 쓰죠. 요즘은 좋은 컴퓨터 많아가지고 한 120프레임은 돼야지 이렇게 좀 매끄럽게 돌아가지. 네. 인간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뭐 그게 뭐 60프레임인가? 순간적으로 까먹었어 하여튼 뭐. 그래서 단속적 형식으로 재현하는 거짓 운동입니다. 영화는 뭐라고요? 단속적 형식의 실제 운동을 그냥 뭐 그대로 이거는 뭐 쓰는 거예요. 실제 운동을 단속적으로. 단속이라는 건 뭐라고요? 끊어졌지만 이어진 거 알겠어요? 끊을 단자에다가 계속할 속자예요. 오케이? 그래서 끊어졌지만 계속적으로 재현하는 거짓 운동입니다. 거짓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베르그송의 얘기고요. 그 다음 들레즈. 그래서 들레즈가 나오는데요. 들레즈는 이거 쉬워요. 이거는 영화 얘기 나오면 대부분 쉬워. 베르그송은 이미지와 지각작용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이미지의 개념을 운동 개념과 관련지어 인식론적으로 확장하고 영화를 새로운 인식의 매개체로 재해석했습니다. 뭐라고요? 영화는 새로운 인식의 매개체입니다. 새로운 인식의 매개체입니다. 둘의 공통점은 영화예요. 아 영화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는 영화에서 카메라의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카메라로 대표되는 영화적 기술은 베르그송이 주장하는 인간의 지각작용과 마찬가지로 무한한 이미지의 일부만을 취할 수밖에 없지만 인간의 지각처럼 어떤 특정한 시점이나 의도에 구속되지 않아 자유로우며 자연적 지각과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운동을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뭐라고요?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카메라는 뭐라고요? 카메라는 현실. 이게 카메라가 영화적 기술의 대표적인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시점과 의도에 구속된다고 안 된다고? 구속이 안 돼요. 시점 의도에 구속이 안 되고요. 시점 의도에 구속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읽으면서 야 뭐는 구속이 되겠어? 이거의 반대는 뭐겠어? 카메라의 반대는 그렇지 인간의 눈이지. 인간의 눈가리는 뭐라고요? 구속됩니다. 알겠어요? 한계가 있다고. 오케이? 예. 이게 자연적으로 좀 이 행간을 좀 읽어야 돼. 그래서 인간의 지각과 전혀 다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들레즈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대상의 실제를 뭐로 봐요? 잠재성으로 보고 실제라는 건 잠재성이고 이는 결국 뭐라고요? 뭐하고 대립한다고요? 현실성과 대립합니다. 결국 이쪽으로 가야지. 그래서 실제는 잠재성이고요. 잠재성은 결국 현실성과 대비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했어? 영화는 스크린을 통해 이미지의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써 시각적 조건에 관계없는 운동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카메라 자체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운동의 흐름이 더 이상 제한된 시각에 고정되지 않고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들레즈는 영화를 인간의 지각에 감지되지 않는 잠재성의 일부인 미세한 실제를 포함하는 새로운 사유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못 보는 것을 뭐 할 수 있다고 얘는?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다고요. 이 카메라는 결국 잠재적인 것, 실제의 어떤 잠재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네. 들레즈가 영화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이다. 카메라는 기계의 눈이기 때문에 현실에 무관심하다. 따라서 카메라를 통한 현실의 지각은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지각하는 것보다 훨씬 현실에 가깝다. 그래서 카메라는 뭐라고요? 훨씬 현실을 잘 지각합니다. 뭐보다? 인간보다. 뒤로 넘겨서 물론 그는 우리의 눈과 마찬가지로 어떤 카메라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게 또 중요하죠. 현실을 잘 지각하는데 또 현실을 있는 그대로는 또 뭐야? 아니야 또. 현실을 잘 지각하긴 하는데 또 있는 그대로 지각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카메라도 결국 우리의 시각 구조를 모델로 만든 장치에 불과하잖아. 왜? 이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카메라가 뭘 본떴기 때문에? 인간의 눈을 본떴기 때문이죠. 인간 눈을 본떴기 때문에 현실을 그대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카메라는 인간의 시각 구조가 가능하면서 개념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을 새로운 이미지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시각이 수용할 수 있는 지각의 궁극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궁극적 가능성을 내포하고요. 그래서 카메라는 인간의 눈과 닮았지만 인간의 눈과 달리 기존의 개념과 관습을 보면 신체적 구속으로부터 잘 똑같은 동거발목이야. 위에서 가고 똑같은 동거발목 또 어릴 수가 있잖아. 그래서 신체적 구속으로 자연스럽게 이때 인간의 눈으로 쉽게 지각할 수 있는 현실의 새로운 이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들레즈는 카메라의 눈이 인간의 눈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고 봤던 겁니다. 들레즈는 이미지와 지각작용에 대한 베르구송의 견해를 바탕으로 영화가 인간의 눈이 아닌 카메라라는 기계의 눈에 담긴 지각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포착했다. 그는 영화가 표상과 관습에 지배되었던 건 바로 뭐예요? 우리의 눈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과 사고에 새로운 충격을 던질 수 있다고 믿었고 영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밝혀냅니다. 결국 들레즈는 영화가 인간의 시각을 부활시키게 하면서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새로운 사유를 창조할 수 있는 철학적 위상을 지닌 예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화는 철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화 팬이야. 영화 찍어도 되게 많이 나오는 편이야. 모의고사 같은 거 풀다 보면 수능에는 나는 거의 본 적이 없어. 수능에 영화가 나오는 거는 거의 본 적이 없어. 근데 모고에는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영화, 사진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수능에서는 영화, 사진에 대한 얘기를 거의 본 적이 없는데 내가 풀어본 거에 의하면 거의 한 10년치 풀어봐도 나중에 뭐 너네도 다 풀어보겠지. 근데 뭐 몇 번 있다 보면은 빠네. 뭐 이게 맨날 나오는 거 영화 뭐 예찬하는 것들. 자 문제 1, 2, 3 4번 네. 다 풀었어요 벌써? 아니요. 푸세요 빨리. 아이고야. 왜 치고 그래? 그니까 이거 비싼 건데 휴대폰. 책상을 쳤는데 왜 휴대폰을 들고 왜 휴대폰을 괜찮아? 다음 지문이 좀 재밌더라고 나는. 영화는 뭐 그냥 쉽고요. 아까 락항이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지문도 있고 어려운 지문도 있고 뭐 쉬운 지문도 있고 있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네. 혹시 예습할 학생이 있으면 음악은 풀지 마세요. 네. 왜요? 나온 적이 없어 거의요. 무시해요. 나도 몰라. 그리고 음악 차요. 결정적으로 내가 음악을 잘 몰라. 결정적으로 음악 사는 줄 알아도 음악 뭐 이렇게 그 성부 뭐 옥타브 이런 거 나오면 나도 거의 쥐약이라서. 저 뒤에 넘겨보다 보면 이문예술 끝부분쯤에 저기 8번째, 9번째 저기 음악이 나오더라고. 혹시 예습할 학생 있으면 이 콩들은 그거는 풀지 마세요. 나도 넘어갈 거니까. 7번에 나머지는 웬만하면 다 다루고 넘어갈 겁니다. 승원아! 나 풀었냐? 아니요.
아유 미치겠다. 다 푸셨어요? 40초 남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3, 4, 3, 2번입니다. 질문 예. 없어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많이 흔들렸을 텐데.